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그 환율도 급등하고 시장금리도 불확실성이 크고 그리고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모두 지금 불확실한 그런 시기죠. 이럴 때 이제 화폐를 어떻게 보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지식이 화폐 관련 지식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부분은 이제 포는 통화 중심으로 접근을 하죠. 우리 국내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뭐 정권 전문가들도, 경제 전문가들 대부분은 이제 포는 통화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미국이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얘기도 포는 통화 중심이죠. 그 다음에 뭐 한국은 뭐 왜 돈을 작게 푸느냐라는 얘기도 보는 통화 중심의 얘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경제 활동은 그 은행 대출금을 포함한 총 통화를 가지고 하잖아요. 외환시장에도 뭐 돈 빌려 가지고 외화 매수하는 사람 많잖아요. 수입하려고 하면 뭐 빌려 가지고도 수입하는 기업들 적지 않으니까. 원자재도 마찬가지고 중간재도 마찬가지고요. 뭐 다른 것 분야도 마찬가지죠. 기업뿐만 아니라 가게도 빌린 돈이 훨씬 많거든요. 설사 내가 빌리지 않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금 계좌에 그 돈 90%는 결국은 누군가는 빌린 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경제학자들이라면, 또 경제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실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총통화, 또 실제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그 총통화, 그리고 실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총통화 중심으로 뭐 연구를 하고, 또 총통화 중심으로 그 부동산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외환시장을 얘기해야 현실성 있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보는 통화 중심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 방법의 기초부터 뭐 좀 현실과 동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가능하겠죠. 더군다나 총 통화와 보는 통화 상관관계가 높아야 되는데,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이 상관관계가 안 높거든요. 과거 근본이자에도 시대에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았어요. 왜냐하면 금이 있는 만큼만 보는 통화를 늘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금에 의해서 보는 통화량이 결정되고, 또 그 금에 기초해 가지고 또 보는 통화도 결정이 되지만은, 또 시장 금리도 보는 통화량하고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뭐 시장 금리가 자율화되어 있지도 않았고, 정부가 정하는 기준금리가 어떻게 보면 시장금리였지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그렇게 그 보는 통화와 그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통화를 구분할 시력도 없었어요. 비슷하니까. 보는 통화와 뭐 실제 그 통화가 별 그렇게 상관관계 높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에는 화폐 유통 속도는 일정하다고 했어요. 근본이제도 시대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뻔하다라는 거죠. 보는 통화 증가도 금을 가지고 있는 만큼만 증가시켜야 되니까 뻔하고, 그 다음에 뭐 지급 준비율도 뻔하고, 그러니까 대출 한도도 정해지가 있고, 대출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는 통화 중심으로 접근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근본이제도 시대에는. 그러나 지금 종이화폐 시대에는, 그리고 우리가 그, 그 보는 통화가 아닌 총 통화를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에는 보는 통화 중심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오판을 하게 되죠. 환율도에 오판을 하게 되고, 대표적인 분이 김영희 교수분인데, 미국이 돈 많이 풀렸다고 하면서 달러가치 하락 요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총 통화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는 미국은. 왜냐하면 신용사회라 내가 아무한테나 대출 안 빌려주거든요.
신용도가 높아야 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통화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국은 뭐 부동산 중심의 대출이니까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면 총통화가 증가하지요. 그리고 여유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출 한도까지 대출 다 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는 통화가 작아도 총 통화가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는 거죠. 또 보는 통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총 통화 증가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총 통화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경제학자들, 경제 전문가들, 정권 전문가들은 보는 통화 중심으로 얘기하느냐는 거죠. 뭐 더군다나 한국은 총 통화가 보는 통화 15배예요. 미국은 1.3배니까 뭐 30% 정도 많다고 봐야죠. 근데 한국은 1500% 맞는 거죠. 보는 통화보다. 그러면 실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이 돈이 많이 풀렸을까요? 아니면 한국이 많이 풀렸을까요?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많이 풀려가 있죠. 그러니까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나라 보는 통화가 아닌 총 통화 기준으로 하면 한국이 통화 가치가 떨어져야죠. 설사 화폐 가치에 통화량이 화폐 가치에 영향을 준다면 한국의 원화 가치 하락 요인이 미국의 달러 가치 하락 요인보다 훨씬 크지요. 그것 때문에 이제 김영익 교수 등이 지난해 연초에 뭐 미국은 돈을 많이 풀었는데 한국은 돈을 작게 풀었으니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한 얘기가 일명상통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완전히 방향이 끝나버렸죠. 원화 강세라고 했는데 원화가 오히려 약세가 돼버리고 원화 약세 때문에 달러 인덱스 가격이 오르는 뭐 그런 나라 많으니까요. 그런 이상한 일까지 발생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화폐를 보는 통화 중심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총 통화 중심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실물 경제 활동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기업이 수출을 하고 보는 통화 중심으로 이해하면 원화 강세, 총 통화 중심으로 이해하면 원화 약세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매출액에도 영향 주고 영업 실적에도 영향 주고 주가에도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그 접근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에서도 실패하고 외환시장에도 실패하고 뭐 다른 시장에서도 실패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중요한데 왜 그러면 경제학자들은 보는 통화 중심으로 접근하나? 경제학 교과서가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근본위 제도 시대의 화폐 이론을 지금도 통하는 것처럼 뭐 암기해가지고 뭐 언론이나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 얘기가 안 맞죠. 그러니까 주가 향방에도 실패해버리고 개별 종목 주식에도 실패해버리고 조선업체가 좋다고 했는데 별로 뭐 가격도 안 오르고 수주는 많이 했는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화폐를 어떤 그 통화 중심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뭐 자산 시장에서 승패가 결정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간단히 했지만은 지금 외환시장이 불안하잖아요. 특히 한국 외환시장이 불안해요. 미국 달러는 뭐 강세니까 뭐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외국에 여행할 때도 뭐 영향 없죠. 오히려 유리하죠.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증가한 거죠. 외국 여행을 한다거나 외국산 제품을 소비하는 미국은 뭐 수입이 많으니까 그리고 미국 국민들은 또 물가는 올랐지만은 달러 가치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또 한 10% 상승한 거죠. 수입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물가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 물가는 뭐 높다 이 얘기는 많이 하는데 달러 강세로 미국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바로 이게 환율하고 관련되어 있는데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전문가 정권 전문가들이 그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미국 달러 강세로 미국의 수입 물가가 사졌다. 그러니까 뭐 생필품 쪽은 석유 등은 유가 상승이 크지만 그러나 다른 생필품은 수입해가 쓰는 생필품 많잖아요. 휴지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쪽은 달러 강세가 오히려 그 미국 국민들의 실질 소득 증가 요인이 된다 라는 얘기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얘기 못하느냐는 결국 본원통화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총통화 기준으로 하면 뭐 얼마든지 그런 얘기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뭐 은행들이 대부분 그 돈을 빌려 가지고 외화 매수하잖아요. 은행들은 뭐 은행 돈 그 자체가 빌린 돈이에요. 예금자 돈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외국에서 돈을 빌려요. 그러니까 은행도 돈을 빌려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일반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과 가게도 은행에서 또 돈을 빌려가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 활동을 은행도 기업도 가게도 총통화 중심으로 경제 활동을 해요. 그런데 유독 경제학자들하고 경제 전문가들만 본원통화 중심으로 얘기하면서 한국은 시간의 문제지 워낙 강세가 된다. 미국은 돈을 너무 많이 풀었는데 한국은 돈을 많이 풀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강세가 뭐 당연하다. 이런 식이죠. 그죠? 근데 안 맞잖아요.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경제 활동은 총통화를 가지고 하는데 경제학자들하고 경제 전문가들만 계속해서 본원통화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맞으면 이상하지요. 안 맞아야 정상이지요. 주식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죠. 돈을 빌려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 많잖아요. 내가 빌리지 않았더라도 누군가가 빌린 돈이에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그걸 무시하거든요. 경제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또 정권 전문가들도 그런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본원통화량은 많아요. GDP보다 많아요. 근데 총통화 증가율은 한국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일본은 작아요. 근데 한국은 총통화 증가율이 높으니까 부동산 때문에라도 총통화 증가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 관계를 얘기하는데 또 상호작용 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 정권 전문가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은 아직 제가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학자들과 경제 전문가들의 지식 수준이 다른 말레이시아 정도밖에도 안 된다. 태국 수준도 안 된다. 라는 얘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뭐 알 수 있는 그런 지금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총통화 중심으로 접근하느냐 본원통화 중심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환율과 그 다음에 금리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을 향방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는 엄청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도 이쪽 부분만은 그러니까 화폐 부분만은 뭐 초등학교 수준이다. 그러므로 그분들 얘기를 듣고 자산시장에 참여하면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